안녕하세요. DJ 헤라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소 유튜브로 이렇게 사연을 보낼 수 있는지 알지 못하다가 친한 친구가 네 사연이 워낙 드라마틱하니 한번 사연을 보내보면 어떻겠냐고 제안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됐습니다. 아마 저와 같은 경험을 하신 분은 세상에 안 계실 것 같아요. 친구들이 입을 모아 살다 이런 일은 처음 본다며 혀를 내둘렀던 그 사건에 대해 들려드리겠습니다. 30대인 저는 남편과 대학생 때부터 12년을 연애하고 결혼하게 됐습니다. 장기 연애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랑이 식을 수도 있고 권태기도 오기 마련인데 저희 커플은 큰 어려움 한번 겪지 않고 무사히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니들은 진짜 천생연분인가 보다. 12년을 만나도 지겹지도 않냐? 지겹긴 뭐가 지겹냐 임마. 난 우리 인형이 얼굴 12년이 아니라 120년, 아니 1200년을 봐도 예뻐 죽을 것 같은데. 닭살. 야, 저것들은 아마 평생 늙어 죽을 때까지 저러고 둘이 좋아 죽을 거다. 저런 거 보면 진짜 신기해. 인연이란 게 있긴 있나 봐. 당연하지. 경수랑 내가 바로 인연 아니야. 천생연분. 남편은 제겐 가장 친한 친구였고 이미 오래전부터 가족 같은 존재였어요. 사실 저에겐 가족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외동이었던 전 중학생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대학을 졸업하던 해엔 어머니마저 돌아가시고 말았죠. 어머니 장례식 때 내내 제 옆을 지켜주며 저를 대신해 모든 일을 감당해준 남편에게 저는 너무 많이 의지를 했던 것 같아요. 난 이제 고아라고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다고 외로움과 슬픔에 엉엉 울던 절 당시 남자친구였던 제 남편이 달래줬던 기억이 나요. 네가 왜 혼자냐고 내가 너한테 가족이 돼주겠다고. 그 약속대로 남편은 제게 가족 같은 존재가 돼줬고 저희는 결혼을 약속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평생 헤어지지 말고 할아버지 할머니 될 때까지 단짝으로 나이 들어가자고 그렇게 굳은 약속을 했죠. 그런데 그 모든 꿈과 약속들은 저희가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산산조각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사고라는 건 정말 생각지도 못하던 시점에 무자비하게 삶을 덮쳐오는 것이더군요. 결혼 한 달이 채 되지 않았던 날 저와 남편은 고속도로에서 3중 추돌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고가 나던 당시 상황은 아주 짧은 잔상으로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타고 있던 조수석 방향으로 큰 부딪힘이 있었고 저는 그 순간 곧장 정신을 잃었죠. 그리고 전 병원에서 다시 눈을 떴습니다. 여보? 여기가 어디야? 인형아, 정신이 드냐? 깨어나 안 깨야? 의사 선생님, 여기요. 여기 환자가 깨어났습니다. 어머, 얘가 깨어났네. 이봐요, 간호사. 이리 빨리 좀 와봐요. 아버님? 어머님? 저희 그이는요? 경수 씨는 어디 갔어요? 인형아, 미안하다. 경수가 그만.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님?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너희가 사고당하고 병원으로 옮겨졌을 때 너는 의식불명이었고 경수는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태였다. 네가 일주일간 의식불명으로 있는 동안 경수 장례를 치렀어. 너도 없이 그 애를 하늘로 떠나보냈다. 의식불명 상태가 된 저의 보호자는 남편 하나뿐인데 남편은 같이 사고를 당했고 결국 시부모님이 사고 뒤처리까지 다 하셨고 남편은 하늘로 가버리고 말았다는 소식이었죠. 의식을 찾고 깨어나자마자 듣게 된 청천벽력 같은 말에 저는 또 한 번 기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밀려드는 일들은 저를 더더욱 정신 못 차리게 만들었어요. 다름 아닌 남편의 사망보험금과 유산 등을 두고 시가에서 한바탕 난리가 났기 때문이었죠. 남편 앞으로 나온 보험금을 나눠 갖는 문제로 일이 시끄러워진 거였어요. 아버님, 어머님, 저 그이 장례도 못 지키고 어디에 있는지 그것도 몰라요.
그 사람 납골당이라도 뒤늦게라도 가보고 싶어요. 그래. 나중에 내가 데려가마. 일단은 몸이 너무 안 좋으니 네 몸이랑 마음부터 회복하고 그러고 가보자. 깨어났다, 기절했다. 그것만 여러 번이야. 몸이 너무 안 좋으니 내가 너를 지금 당장 데려갈 수도 없지 않니? 그렇게 납골당에조차 가보지 못한 상태로 저는 별별 일들을 다 겪어야 했어요. 남편 형제들이 돈 문제를 갖고 들고 일어나기 시작한 거였죠. 아니, 저 여자는 오빠 진짜 부인도 아니잖아요. 혼인신고도 안 했다며. 그럼 법적으로 부부도 아닌데 무슨 권리가 있어? 안 그래요? 내가 우기는 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법이 그렇다니까. 12년을 만났든 120년을 만났든 쟤는 그냥 사실혼 관계지 법적으로 와이프가 아니라고. 그럼 쟤한텐 아무 권리가 없는 거야. 법이 그렇고 판례가 그래. 그치, 당연하지. 그걸 말이라고. 형이 남기고 간 돈을 왜 법적 부인도 아닌 사람하고 나눠야 되냐고요. 그리고 솔직히 그것도 모르는 일 아냐? 저 여자가 보험금 노리고 형을 어떻게 했는지 뭐 그건 알 수 없는 거 아니냐고. 이봐요, 도련님.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사람이 어떻게 지금 누워있는 저를 두고 그런 말 하실 수가 있어요? 깨 있었어요? 난 또 자는 줄 알았네. 근데 내가 뭐 그렇게 틀린 말 한 건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뭐라고요? 그럼 제가 보험금 뜯어내려고 일부러 사고 내서 경수 씨를 그렇게 만들기라도 했단 말이에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저 죽다 살아날 뻔한 건 안 보이세요? 그건 모르는 일이지 뭐. 적당히 자기는 안 죽고 형만 죽이려고 했는지 알게 뭐야. 정말 기가 막혀. 지금 그이 보내고 제일 슬프고 막막한 사람이 누군데. 그래. 대훈이 너도 그만해라.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게다가 운전은 인영이가 아니라 우리 경수가 한 거야. 운전대야 뭐. 그 순간 누가 잡았는지 알게 뭐야. 예. 아무튼 그냥 해본 말이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아니면 아닌 거지 뭐. 오빠도 진짜 쓸데없는 데 집중하지 말고 지금은 이 돈 문제에 집중해야 된다니까. 이걸 안 뺏기고 어떻게 지키느냐가 중요한 판국에 지금 무슨 헛소리라는 거야. 그니까 그 돈 때문에 지금 이런 추측까지 나온 거 아니야. 헛소리가 아니라. 넌 왜 이렇게 애가 띨빡하냐? 뭐? 띨빡? 이 무식한 새끼가 누구더러 띨빡하대? 뭐? 무식한 새끼? 이게 어디다 대고 오빠한테? 아유! 시끄러 이것들아! 하여간 이것들은 인생에 도움이라고는 안 돼요. 말만 많지 하여간. 엄마 정신 시끄러우니까 좀 닥치고도 있어봐. 남편의 가족들은 불과 며칠 전 그 사람을 떠나보낸 사람들로는 도저히 보이지 않았어요. 추모하는 마음도 슬픔도 엿보이지 않았고 그저 돈을 어떻게 나눌지 그 궁리만으로 똘똘 뭉쳐 있었죠. 남편과 제가 신혼여행도 다녀오고 또 일 때문에 연수도 받고 이것저것 처리할 일이 너무 많아 바쁘던 와중이라 혼인신고를 잠시 미뤄둔 상태였는데 그걸 꼬투리 삼아 제게서 모든 권리를 앗아갈 작정을 하는데 급급했죠. 연애하는 동안에도 10년이 넘게 계속 봐온 사람들이었는데 어떻게 남편이 세상에 없다고 저렇게 돌변할 수가 있는지 전 도저히 그 상황이 믿기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가족에게 완전히 질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버님, 전 보험금이 얼마든 그거에 관심도 없어요. 형제들이 나눠 갖든 그걸로 뭘 하든 다 상관없으니까 그냥 그 사람 납골당이 어딘지 그건 알려주세요. 저 사고 이후로 그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이제 정신도 차렸고 그 사람 보러 다녀오고 싶어요. 납골당이 어디예요? 그건 나중에 알려주마. 나중에.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다. 때가 아니라뇨? 그때가 언젠데요? 저 지금 멀쩡해요. 몸은 부러졌어도 휠체어 타면 찾아갈 수 있다고요. 같이 가달란 얘기 안 할 테니까 그냥 주소라도 알려주세요. 네? 글쎄, 나중에 알려준다니까. 지금은 우선 네 몸 추스리고 안정 되찾는 데 집중해. 이게 다 널 위해서 그러는 거다. 아니 그게 무슨... 저 충분히 몸 추스렸고 안정도 찾았어요. 그러니까
아니, 어머님, 그럼 어머님이 알려주세요. 어머님도 아실 거 아니에요. 난 모른다. 난 걔가 어디 묻혀있는지도 몰라. 이 사람이 알아서 다 처리하고 왔지. 나는 하나도 관여를 안 했어. 나 눈 수술하고 나와서 지금 안대 감고 있는 거 안 보이냐? 네 앞이라 말은 안 했다만 나도 수술한 환자야. 니들 그러고 누워있는 동안 잡아놨던 백내장 수술을 미룰 수가 없어서 했어. 그러느라 나도 납골당은 안 가봐서 몰라. 아니, 대체 이게 말이나 되는 상황인가요? 일주일을 누워있다 겨우 깨어났더니 나랑 같이 사고 났던 남편이 이미 죽었다는 얘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까무러칠 노릇인데 그런 남편이 어디에 보관돼 있는지, 어딜 가야 만날 수 있는지 그것마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니 정말 미치고 팔짝 될 노릇이었죠. 자꾸 이러시면 저도 이렇게 가만히 못 있어요. 지금 분명 저한테 뭔가 숨기시는 것 같은데 저도 그냥은 안 넘어가요. 제가 납골당 알아내면 뭐 어떻게 할까봐 그러세요? 아니면 아내라 갑자기 무슨 권리가 생겨서 본인들이 찾아갈 보험금 줄어들까봐 그러시는 거예요? 어머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아프다 깨났다는 애가 무슨 기가 이렇게 세? 우리가 숨기긴 뭘 숨긴다고 그래. 난 몰라서 말을 못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무슨 보험금 때문에 그런다는 거니? 너 참 생사람 잘 몰아간다. 그럼 아니에요? 저 깨어나고 들은 말이라곤 죄다 보험금 얘기뿐인데요. 보험금을 제가 뺏어가면 어쩌냐. 아니다. 쟤는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까 아무 권리 없지 않냐. 그래도 소송을 걸면 혹시 모른다. 그 전에 손 써놓자. 제가 들은 것만 해도 이런데 뒤에선 얼마나들 돈 하셨을런지 정말 기가 막히네요. 어떻게 가족이란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어요? 죽은 사람 두고 슬퍼하는 기색 하나 없이 그저 돈. 정말 기가 막히네요. 경수 씨가 눈이나 제대로 감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시댁까지 찾아가 한바탕 난리 부르스를 쳤고 그러고 나서 며칠이나 지났을까 갑자기 시부에게서 연락이 온 거예요. 인영아, 내가 너한테 지금 문자로 주소 하나 보냈다. 오늘 밤에 여기로 좀 와라. 보여줄 것도 있고 너에게 얘기할 것도 있어서 그래. 이 주소가 어딘데요, 아버님? 그건 나와 보면 알 거다. 내가 너 많이 아끼는 거 알지? 나는 네가 경수랑 만난다고 할 때부터 늘 네가 좋았다. 늘 너를 마음에 들어 했어. 내가 너 참 예뻐한 거 너도 알지? 어? 그러니 나 믿고 이리로 좀 와다오. 아니, 아버님, 그래도 제가 어딘지를 알아야. 그건 묻지 말고 다른 애들한텐 절대 말하면 안 돼. 네 시엄마한테도 비밀로 하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너 혼자 와야 해. 기왕이면 이쁘게 하고 와도 좋고. 알았지? 그 소리를 듣는데 갑자기 소름이 확 끼치는 거예요. 왜 굳이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혼자 오라고 하는 걸까? 내가 늘 마음에 들었단 소리는 왜 하는 거며 예쁘게 하고 오라는 그 징그러운 말은 또 왜 하는 걸까? 갑자기 온갖 불쾌하고 불결한 생각들이 마구 뻗쳐가기 시작했어요. 세상엔 정말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만 같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혹시 시부가 무슨 이상한 마음을 먹고 있는 건 아닌지, 저를 행여라도 여자로 생각하고 있었던 건 아닌지 별별 생각이 다 들기 시작하더군요. 전 우선 시부가 보내준 주소를 인터넷으로 검색해봤죠. 그러나 역시 납골당 주소는 아니었어요. 웬 외따로이 떨어진 한적한 곳에 있는 주택이었죠.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그렇다고 안 갈 순 없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든 어떤 꿍꿍이를 갖고 있는 거든 일단 가서 들어봐야지. 안 그러면 답답해 죽을 것만 같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저는 깨어난 이후 남편의 죽음에 대해서 어느 하나 제대로 해소된 게 없었으니까요. 게다가 남편의 가까운 친구들 중 누구도 장례식에 왔다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 부분도 너무 이상했죠. 시부는 너무 급하게 당한 상이라 너무 정신이 없어서 사람을 안 부르고 장례를 치렀다는데 그것도 너무 이상하잖아요. 이래저래 의문투성이었던 터라 일단은 뭐가 됐든 가보자 싶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무턱대고 혼자만 가긴 너무 무섭더라고요.
전 제 20년지기 친구를 불렀습니다. 아니, 너희 시부 대체 뭐야? 무슨 그런 징그럽고 소름 끼치는 소리를 하지? 그치? 네가 들어도 이상하지? 당연하지. 야, 이거 절대 너 혼자 보내면 안 되겠다. 내가 같이 가줄게. 그래도 괜찮겠어? 당연히 괜찮지. 내 차 타고 가자. 가서 난 좀 멀리 차 대놓고 상황 지켜보고 있을게.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기면 나한테 연락해. 아니, 이거 내가 호신용으로 갖고 다니는 호루라기인데 이거 네가 걸고 있어. 무슨 일 있으면 이거 불어? 그럼 내가 경찰에 신고하고 바로 달려갈 테니까. 알았지? 그 친구는 가족 하나 없는 제게 제 남편과 더불어 가장 큰 의지처가 되어준 친구였죠. 고맙게도 친구가 함께 가주기로 했고 저희는 시부가 보내준 주소로 향했습니다. 하필이면 이런 깡깡 시골로 그것도 이 오밤중에 보자고 하는 거야. 사람 무섭게 정말. 인영아, 저기 아니야? 저기 불 켜져 있는 곳. 맞다. 지선아, 너 여기 있어? 내가 갔다 올게. 응, 무슨 일 있으면 꼭 전화하고 전화 안 되면 호루라기 불기 잊지 마. 내가 112 부르고 바로 달려갈 테니까. 알았지? 그렇게 전 조심스럽게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둑어둑한 마당을 들어서 문을 열려고 하는데 시부가 나와 저를 맞더군요. 누구? 같이 온 사람 없지? 네, 혼자예요. 그래, 일단 들어가자. 들어가서 얘기하자. 저는 양손에 힘을 꽉 준 채 시부를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여차하면 탈출을 하든 세게 뒤통수를 날리든 할 작정을 하고서요. 그런데 집 안에 들어간 전 그대로 굳어버리고 말았어요. 제 눈앞에 있어서는 안 될 게 있었거든요. 여보? 저는 순간 제가 헛것을 보는 건가 싶었습니다. 귀신을 보고 있는 건가? 내가 꿈을 꾸는 건가? 혼란스러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그런데 그 순간 남편이 다가와 저를 껴안는 거예요. 여보, 인영아, 미안해. 많이 놀랐지? 그랬을 거야. 내가 너무 미안해. 다 설명할게. 혹시 여러분 중 죽은 남편이 다시 살아온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정말 뭐라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몰려들더군요. 남편이 죽지 않았다는 기쁨, 남편이 살아있다는 고마움. 그러나 이게 무슨 상황인지 좀채 이해되지 않는 혼란스러움. 혹시 남편이 무슨 보험금이라도 노리고 보험 사기라도 친 건가 싶은 의심. 온갖 감정들이 뒤엉켜 저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는 상태였죠. 그리고 곧 남편의 입을 통해 이 모든 일의 전말을 듣게 됐습니다. 남편에게서 듣게 된 이야기인 죽은 남편이 살아 돌아온 것만큼이나 충격적이었죠. 우리 교통사고 나고 병원으로 실려온 다음 난 정신이 들었어. 몸은 으스러질 것 같이 아픈데 정신은 차려지더라. 내 옆에선 당신이 의식이 없는 채로 있었고 난 그런 당신을 보고 있었지. 그러다 당신은 중환자실, 나는 병실로 옮겨진 거야. 난 주사에 취해 잠이 들었고 그렇게 혼자 있던 병실에 아버지가 다녀가셨고 아버진 네 상태를 살피러 가신 사이 어머니가 오신 거야. 그리고 내가 잠들어 있는 줄 알았는지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시더라. 대환이랑 얘기를 나누는 거였지. 남편은 정신이 말똥한 채로 신모가 아들, 그러니까 남편의 남동생과 나누는 대화를 듣게 됐고 그 내용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어요. 남편이 충격을 받은 그들의 대화 내용은 이랬죠. 그래, 지금 거의 중태야, 중태. 의사가 다녀갔어. 지금 거의 가망이 없다 그러네. 진짜? 와, 엄마, 이게 무슨 횡재야. 갑자기 이런 복이 굴러들어오고 말이야. 그러게 말이다. 어떻게든 이 집에서 한몫 챙겨 나르려고 했는데 이렇게 큰 횡재가 생길 줄 누가 알았겠니? 응? 잠깐만. 근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도 자격 있는 거 맞지? 아니지. 걔 지금 결혼했잖아. 결혼했으면 배우자한테 권리가 더 큰 거 아니야? 더 기쁜 소식이 뭔 줄 아니? 다행히 혼인신고를 안 했다잖냐 이것들이. 그게 진짜야? 와, 씨.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냐? 그럼 완전 땡 잡은 거 맞네. 혼인신고 안 했으면 장땡이지. 걘 그냥 필수고. 그럼 부모랑 형제들이 상속받는 거 확실하잖아. 그치?
아, 근데 그것도 다 조경수 그 새끼가 죽을 때 얘기지. 안 죽으면 말짱 꽝 아니야. 안 그래? 아니야. 내가 보니까 죽을 것 같아. 그 기집애도 지금 오락가락하고. 이 새끼 이거 지금도 정신 못 차리고 누워있는 상태거든. 내가 지금 계속 지켜보고 있는 중인데 아무래도 깨어나긴 힘들 것 같아. 의사들도 여러 번 왔다 갔는데 가망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러더라고. 일단 니들은 모른 척하고 있어. 진짜 죽고 나면 연락할 테니까. 그때 놀란 척, 슬픈 척 하면서 오는 거 잊지 말고. 하긴 니들은 둘 다 외국에 있으니까 장례식은 못 와도 그거 전혀 이상하지도 않겠다. 그럼 내가 상황 봐서 또 연락할게. 엄마, 대희한테 내가 전달할게. 구기 집에 요새 돈 쓸 때 많다고 엄청 투덜거리더니 돈 생긴다고 좋아하겠네. 교통사고가 나 누워있는 사람을 두고 이런 대화를 나누는 엄마와 동생이라니. 그 대화를 들은 남편이 대체 어떤 심경이었을지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그 대화를 들으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더라. 그 사람들이 나한테 그럴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 사실 남편에겐 남동생과 여동생 하나가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친형제가 아니었어요. 남편이 막 취업했을 때, 그러니까 저와 이미 몇 년째 사귀고 있던 당시 시부가 재혼을 하시게 되면서 남편의 새엄마가 데려온 아이들이었죠. 당시 남편은 저처럼 외동으로만 지내다 형제가 생겼다고 무척 좋아했던 기억이 나요. 내 동생들 너무 귀여운 거 있지. 동생 생긴 게 그렇게 좋아? 부럽다. 큰애는 대학생이고 작은애는 고등학생이니까 사실 귀여울 나이 지났지만 그래도 난 너무 귀엽더라고. 애들이 형, 오빠 하면서 날 얼마나 잘 따르는데. 부럽다, 부러워. 남편은 성인이 되고 난 후 뒤늦게 생긴 동생들을 친동생처럼 잘 챙겼고 그건 시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시모와 그 전 남편 사이에 있던 두 남매를 입양해 시부의 호적에 올리고 친자식처럼 잘 아꼈죠. 그렇게 누워있다가 얼마 뒤 아버지가 오셨고 난 아버지께 그 얘기를 꺼냈지. 근데 아버지가 전혀 놀라지 않으시는 거야.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마치 알고 계셨다는 듯이 얘기를 하셨지. 시부가 전혀 놀라지 않은 데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시부의 시점에서 이 일은 2달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느 날 시부는 시부가 집에 돌아온 줄도 모르고 시모가 본인 친구와 전화 통화하는 걸 듣게 됐다고 해요. 나도 이렇게 오래 살 줄은 몰랐지. 그럼 한 3년 살다 한몫 땡기고 헤어질 작정이었는데 이 인간이 퇴직금도 다른 데 투자해버리고 해서 내가 돈 챙길 기회를 놓쳤지 뭐야. 그래도 이 인간이 돈은 좀 있잖아. 그거 하나 보고 결혼한 거지 뭐. 그거 아니 볼 게 뭐 있냐. 머리 다 벗겨진 아저씨를 뭐 볼 게 있다고. 아휴, 그리고 다 큰 아들 새끼 하나 있잖아. 걔 이쁜 척 좋은 척 하느라 그것도 여간 고생이 아니더라. 내 새끼도 꼴 보기 싫을 때가 있는데 남의 새끼가 뭐가 그렇게 좋겠어. 안 그래? 어떻게 헤어질 거냐고? 야, 내가 이 집 몇 번 해봤지만 제일 확실한 방법은 이거야. 저쪽에다 귀책 사유 만들고 누명 씌우는 거. 그럼 내가 저번에 공장하던 최 사장 알지? 그 인간이랑 헤어질 때 그 방법을 썼거든. 남자한테 누명 씌우는 거 그거 별로 어렵지 않아. 여자 하나만 붙이면 돼. 여자 하나 붙여서 싹 접근하게 만든 다음에 유혹하고 가까워지게 만드는 거야. 적당히 치마 두르고 얼굴 반반하면 열이면 열 다 넘어가게 돼 있다니까. 그러고 나면 그 여자한테 둘이 사진 찍게 만들어서 나한테 보내는 거지. 그럼 그게 바로 뭐야? 불륜의 증거 사진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그거 갖고 귀책 사유 삼아서 한탕 제대로 뜯어내고 헤어지면 장땡이지 뭐. 다른 방법 다 소용없더라고. 이게 장땡이야.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하려고. 그 대화를 듣고 시부는 시모의 속셈과 계획을 모두 알아차리게 됐고 이후 내내 벼르고 있었다고 해요. 2달가량을 주의하면서 어떻게 해야 이 인간의 민낯을 제대로 보고 까발릴 수 있는 기회가 될지 나는 그걸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니네 사고가 터진 거야. 그리고 경수한테 그 얘기를 듣게 된 거지. 그러니까 아버님은 놀라지 않으셨던 거군요. 이미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인 걸 다 알고 계셨으니까요. 맞아.
아버지한테 나도 그 얘기를 전해 들었고, 그렇지 않아도 그런 사람인 걸 알고는 벼르고 계셨다고. 그런데 네 사고까지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네 목숨값을 그렇게 생각하는 인간이라면 그냥 대충 넘어가선 안 되겠다고. 진짜 제대로 응징을 해줘야겠다고 하셨어. 그리고 아버지랑 난 고민을 시작했지. 어떻게 해야 그 인간들을 제대로 벌 주고 쫓아낼 수 있을지, 어떻게 하는 게 좋은 방법일지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당신이 죽었다는 거짓말을 했다는 거야? 그래, 다 좋아. 그런 인간들이면 그 정도로는 속여야 제대로 넘어가겠지. 나도 이번에 그 인간들이 어떤 인간들인지 제대로 봐서 알았으니까 이해해. 근데 적어도 나한텐 말해줬어야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나까지 감쪽같이 속일 수가 있어? 내가 겨우 정신 차리고 일어났는데 당신이 죽어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어떤 심정이었는지 당신이 알아? 알아. 당신이 얼마나 막막했을지, 슬펐을지, 그게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을지 나도 짐작이 가. 그래서 너무 미안해. 재아가, 그 부분은 나도 미안하다. 내가 이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다른 더 좋은 방법은 없다고 이놈을 설득했다. 그리고 그때만 해도 계속 네가 의식이 없는 상태였어. 병원에서도 자꾸 상태를 더 지켜보자고만 하고 언제 깨어날지도 알 수 없다고 하고, 그래서 더 지체할 수가 없더구나. 네가 나중에 깨어나면 그땐 이미 일이 다 해결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그렇게 빨리 진행을 했던 건데 생각보다 네가 빨리 의식을 회복해버린 거야. 물론 의식을 빨리 찾은 건 너무 다행스럽고 좋은 일이지. 하지만 지금 막 일어난 너한테 진실을 다 말해주기엔 그 여자가 계속 내 옆에 있었어. 그래서 결국 경수가 죽었다고밖에 말을 할 수가 없었고, 근데 네가 거기서 또 졸도를 했잖니. 그런 마당에 네가 상태도 좋지 않고 몸을 회복해야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이 모든 얘기를 다 들려줄 수가 있겠냐. 안 그러니? 그래서 네가 좀 진정이 되고 나면, 그리고 이 일이 좀 정리가 되고 나면 그때 이렇게 공개를 하기로 결정을 했던 거다. 남편이 쓰러져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돈 얘기만 하는 시모를 보며 소름이 돋았고, 그때부터 남편과 시부는 함께 짜고 시모와 형제들을 속이는 작전에 들어갔던 거였어요. 남편은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깨어났지만 이를 숨기고 가짜 장례를 꾸며낸 거였죠. 아니, 그런데 정말 발칙한 생각이긴 한데 대체 그걸 어떻게 성공시킨 거예요? 장례라는 걸 가짜로 만들어내기가 보통 일이 아닐 텐데요. 다행히 속이기엔 환경이 꽤 나쁘지 않았어. 너도 알다시피 태훈이, 태희, 그놈들은 유학가 있었잖니. 아, 그러네요. 걔들 유학도 아버님 돈으로 보내주신 건데 진짜 배은망덕한 놈들. 그러니까 나는 그 여자만 속이면 됐어. 그런데 그것도 또 운이 좋았던 거지. 타이밍이 아주 잘 맞아 들어간 거야. 아, 백내장 수술. 수술했다고 했었죠? 안대도 감고 있었고요. 그게 그때 한 거군요. 맞아. 백내장 때문에 수술을 받기로 하고서 예약을 몇 달 전부터 잡아놨던 상태였거든. 그런데 그 여자가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더라. 우리 아들이 쓰러져서 오늘 내일 하는 상황인데 수술은 무슨 수술이냐고. 자기는 수술 안 해도 된다. 우리 아들 죽으면 살아 못하겠냐. 눈은 봐서 못하겠냐. 이렇게 오버를 해대면서 일부러 더 때를 쓰는 거야. 기가 막혀. 지 아들이랑 통화하면선 내가 죽든 말든 상관도 않고 돈만 챙기면 된다는 식으로 말해놓고 얼마나 뻔뻔한지. 거짓말을 잘도 하고 있네 진짜. 그게 다 아버지가 반대하고 나오실 걸 알고 그런 거죠. 아마 그 전말을 다 모르고 계셨어도 아버지는 당신 눈도 중요하니까 수술하라고 그러셨을 분이잖아요. 몰라. 그래서 그랬는지 아무튼 그렇게 오버를 해대기에 오히려 난 그때가 기회다 싶더라고. 이때를 잘 노리면 큰 힘들이지 않고 속일 수 있겠다. 기회다. 그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무슨 소리냐. 예약된 수술은 당연히 해야 된다. 일부러 유도했지. 나도 그 여자처럼 오버를 좀 했어. 내 아들도 지금 이렇게 생겼고 며느리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당신마저 안 못 보는 상황 생기면 나는 죽는다. 그러니까 제발 눈 잘 보이게 수술 받아달라. 날 위해서 해달라. 혹시 우리 경수랑 인영이가 잘못되더라도 그건 내가 다 알아서 처리하겠다. 일부러 그렇게 유도를 한 거야. 그리고 그렇게 그 여자가 수술에 들어간 사이
경수를 빠르게 퇴원시키고 애가 잘못된 걸로 처리를 했지. 어차피 그 여잔 수술 때문에 당장 눈도 안 보이는 상황이었고 며칠을 꼼짝없이 입원해 있어야 하다 보니 앞뒤 상황 구분도 못하는 때였거든. 그래도 장례식장엔 참석하려고 하지 않던가요? 내가 격하게 말렸지. 당신 회복해야 되는데 무슨 장례식이냐고. 양념도 좀 쳤어. 아들 사랑 지독한 당신이 분명 가면 펑펑 울고 눈이 퉁퉁 부을 텐데 그러면 수술 결과에 영향이 있어서 안 된다고. 아들도 중요하지만 나는 당신도 중요해. 당신이라도 건강해야지. 일부러 이렇게 꼬드겨서 장례고 뭐고 아무것도 관여를 못하게 만든 거지 뭐. 그때 옳다구나 했을 거야 아마. 그런 거 관심도 없었을 테니까. 결국 시부와 남편은 그렇게 가짜 장례를 치르는 계획을 성공시켰던 거였어요. 그리고 이젠 그 계획의 마무리 단계를 성사시킬 때가 된 거였죠. 그럼 아버님이랑 당신의 다음 계획은 뭐야? 이제 등장해줘야지. 가장 정확한 타이밍을 찾아서. 그리고 원하던 걸 하나도 이루지 못하게 된 그 절망스러운 표정을 목격해야지. 그게 진짜 재밌을 것 같지 않아? 지금까지의 계획엔 제가 없었지만 그 다음 과정부턴 저도 함께였죠. 저와 남편 그리고 시부는 어떤 타이밍에 나타나 어떻게 등장해야 그들이 가장 절망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시모가 그 타이밍을 제 손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남편이 살아있다는 걸 확인한 다음 날 시모에게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였죠. 남편 사망보험금과 남편이 남기고 간 유산 등을 배분하려고 하는데 너한테도 예의상 연락은 해야 할 것 같아 전화한 거라며 올 테면 오라고 하더라고요. 초대를 받았으면 당연히 가야죠. 어머니, 제가 꼭 갈게요. 그리고 그곳에 전 초대받지 않은 손님, 아니 어쩌면 그 자리의 주인공과 함께 갔죠. 죽은 줄로만 알고 있던 남편과 함께 말입니다. 남편과 시부 없이 제가 먼저 들어가자 이미 그들은 셋이서 저들끼리 난리를 치고 있더군요. 그 모습 역시 가관이었죠. 아니, 그걸 왜 오빠가 다 갔냐고! 야, 그럼 당연히 내가 더 가져야지. 네가 더 많이 가지겠다고? 그게 말이 되냐? 그럼 뭐가 당연한데? 엄마, 이 새끼 봐봐. 지가 돈도 더 많이 가져가면서 옛날에 조경수가 쓰던 노트북이랑 집에 있던 옷이랑 이것도 지가 다 가져간대. 그럼 네가 이 옷 가져가서 입을 거냐? 남자 옷을? 그걸 입긴 왜 입냐? 어차피 입을 만한 옷은 지 신혼집에 다 했을 거고 여기 두고 간 건 다 옛날 건데 그냥 팔아야지. 그래도 꼴에 돈 좀 있다고 명품들도 많구만. 지가 다 갖는다고 지랄이야 진짜. 아우 이것들아. 정신 사나워 좀. 조용히도 좀 해. 어머, 쟤 불렀다고 진짜로 왔네. 얘, 너도 뭐 뽑아 먹을 거 있다고 왔니? 뽑아 먹을 건커녕 너는 뱉어내야 될 게 지금 한둘이 아니야. 너 지금 사는 그 집. 그 집도 누가 해줬니? 우리가 해준 거 아니야? 니들 결혼한다고 해준 집이고 우리 아들이 죽은 마당에 그 집을 너한테 그대로 줄 이유는 없잖니? 안 그래? 게다가 니들 법적 부부도 아니잖아. 지금 절 쫓아내기라도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경수 씨 죽었다는 얘기 나오자마자 이렇게 머리가 파바박 돌아가세요?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이라도 하고 계셨던 것 마냥? 아니, 그럼 내 말이 틀려? 명의도 경수 명의로 된 집이고 돈도 우리 돈으로 해준 건데 그 집에 너 혼자 살겠다? 그건 네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되지 않니? 우리 돈? 뭐가 우리 돈이야? 거기에 당신 돈이 들어가 있는 게 있었나? 어머, 여보 왔어요. 아니, 새아기가 말이야. 우리 경수 죽고 난 그 집을 저 혼자 계속 갖고 가는 건 줄 알지 뭐야. 그래서 내가 말해줬지. 경수도 없고 우리가 해준 집인데 그걸 네가 혼자 사는 게 말이 되냐고. 그게 맞지 않아 여보? 우리 경수 간 건 슬프지만 그래도 이제 뒷마무리도 해야 할 타이밍인데 법적 부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애한테 경수 권리를 다 가게 만들 수는 없잖아. 당신도 그거 잘 따져봐야 돼. 물러 터져서 아무 관계도 아닌 애한테 다 뺏길 수는 없지. 가족들이 이렇게 퍼주시 두 눈 뜨고 살아있는데 까딱하다간 생판 남이 다 챙기게 생겼다니까. 맞아요, 아버지. 저희가 가족인데 왜 가족도 아닌 남이 형에 대한 권리를 다 찾게 둬요? 그건 말도 안 되죠. 그건 제 생각도 같아요, 아빠. 가족은 누가 가족인데요? 이게 뭐야?
시모와 그 가족들이 저마다 제 욕심을 숨기지 못하고 드러내고 있던 그 순간 완벽한 타이밍에 남편이 등장했고 시모와 그 자식 둘은 거의 자지러질 수준으로 고함을 질러대더군요. 뭐야? 지금 이거 뭐야? 엄마, 이거 나만 보이는 거야? 나도 보여, 임마. 뭐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죽은 형이 왜? 죽은 형이 어떻게 멀쩡히 살아서 걸어 들어와? 이게 뭐야, 엄마? 무슨 상황이야? 나도 모르니까 입들 좀 닥쳐봐. 상황 파악하고 있는 거 안 보여? 셋은 마치 저승사자라도 맞닥뜨린 듯 기겁을 했고 저희는 그 광경에 묘한 희열을 느꼈죠. 무슨 상황이긴? 니들 인생 망하는 상황이지. 뭐야? 그럼 이게 다... 아니 여보, 지금 당신이 나 속인 거야? 우리 감독까지 속이고 경수 얘를 추구내로 만들었던 거야? 그치. 아주 잘 이해했네. 아니 대체 왜? 뭘 위해서? 우리 속이고 왜? 왜긴 왜겠어. 니들이 더 잘할 거 아니야. 조경수 죽으면 한몫 챙겨서 뜨자. 내가 상황 봤더니 가망 없어 보이더라. 이게 웬 횡재냐. 니들도 장례식 오게 되면 슬픈 척 해라. 아니다. 유학 가 있으니 나중에 와도 되겠다. 기억나지? 아니 그걸 네가 어떻게... 설마 나 그때 깨어 있었던 거냐? 그럼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앙심을 품고? 얘 경수야, 그거 오해야. 내가 설마 너 죽기를 기다렸겠니? 엄마가 돼서 아들이 죽기를 기다렸겠어? 네가 뭘 잘못 들은 거야. 그래, 내가 그 비슷한 대화를 했던 거 맞는데 그건 네 얘기는 아니었어. 진짜야. 하늘에 맹세하고 네 얘기는 아니었어. 변명하면 구차하네. 할 거면 좀 그럴듯한 변명이라도 해보지. 참. 이봐요. 어차피 다 끝난 일이야. 내가 죽고 나온다던 보상금, 나한테서 남겨진 유산, 그딴 거 하나도 없으니까 김칫국들 그만 마시고 꿈에서 깨시라고. 아이씨, 이게 뭐야? 내가 친구들한테 자랑 다 해놨는데 곧 큰돈 생기니까 가방도 사고 여행도 갈 거라고 오만데 자랑 다 했는데 이게 다 뭐야 진짜. 완전 허언증되게 생겼잖아. 이거 어떡할 거냐고. 야, 기집애야. 넌 지금 그딴 게 문제냐? 지금 우리 모가지가 날아가게 생겼잖아. 정신 좀 차려, 이년아. 아, 이년은 나이를 처먹고도 왜 이렇게 절이 안 들어? 뭐? 야, 너 자꾸 연연거리지 말랬지? 이 새끼가 지가 나이가 많으면 얼마나 많다고 자꾸 오빠 행세하고 있어? 나보다 키도 작은 목 같은 게. 야, 돼질래? 어디다 대고 키 얘기야. 너 내가 키 얘기 제일 민감한 거 몰라? 안다. 이 난쟁이 똥자루야. 목같이 생긴 게 재수없게 굴고 있어 진짜. 야, 이씨. 아, 엄마. 이년 이거 가만 둘 거야? 언제까지 봐줘야 돼, 이걸. 확 그냥. 왜? 때리게? 한번 때려봐. 어떻게 되나? 야, 이것들아! 지금 이 상황에도 싸움을 하고 싶어? 이 철딱서념 새끼들. 엄마가 지금 뒤지게 생겼는데. 이 와중에도 싸워대는 제 자식들을 한심하게 바라보던 시모는 시부에게 빌어대기 시작했죠. 여보, 내가 이렇게 빌게.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여보? 이것들이 하도 철이 없어서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나 경수 진심으로 좋아했어. 내 새끼들 이 철없는 것들보다 나는 경수를 더 좋아했다니까. 여보, 당신도 알잖아. 응? 내가 잠깐 이놈들 때문에 정신이 나가서 이놈들이 유학 가서 하도 돈을 흥청망청 써대다 보니까 돈에 잠깐 눈이 멀어서 그랬나 봐. 어머, 내가 생각해도 내가 정말 미쳤었네. 내가 원래는 그런 사람 아닌 거 당신도 알지? 여보, 내가 당신이 그런 사람 아닌 걸 어떻게 알아? 에이, 왜 그래 당신. 우리 같이 살아온 세월이 있잖아. 내가 언제 당신 실망시킨 적이 있어요? 우리 다 좋았잖아. 그냥 이번 한 번만 딱 묻어주면 그럼 내가 정말 잘할게. 경수한테도 잘하고 당신한테도 잘하고 내가 진짜 현모양처 될게. 그러니까. 그러기엔 내가 당신을 너무 잘하는 것 같아서 말이야. 시모는 그게 무슨 소리냐는 듯 시부를 올려다봤죠. 그리고 시부는 휴대폰 버튼을 눌러 녹음을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그 안에선 2달 전 시모의 통화 내용이 흘러나왔죠. 아, 어떻게 헤어질 거냐고? 야, 내가 이 집 몇 번 해봤지만 제일 확실한 방법은 이거야.
저쪽에 귀책 사유 만들고 누명 씌우는 거. 그럼 내가 저번에 공장하던 최 사장 알지? 그 인간이랑 헤어질 때 그 방법을 썼거든. 남자한테 누명 씌우기 그거 별로 어렵지 않아. 여자 하나만 붙이면. 녹음 파일에서 흘러나오는 시모의 목소리에 셋의 얼굴에는 똑같은 표정이 스치더군요. 망했다. 그걸 들어버렸어? 그럼 그냥 진작에 말하지 그랬어. 괜히 뭐하러 이렇게 먼 길을 빙빙 돌아와. 쌍방이 피곤하게. 그냥 그거 들었다. 알고 있다. 했으면 나도 괜히 이렇게 힘 뺄 필요는 없었잖아. 아이씨, 난 뭐 달라질 수 있을 줄 알고 무릎까지 꿇었네. 괜히 어찌거리 했어. 아우, 그래서 뭐? 이혼하자고? 오케이, 이혼하지 뭐. 뭐 또 돈 하나 챙긴 것도 없고. 야, 한혜숙 인생에 이러고 KO패 당하긴 또 처음이네. 가오상하게. 시모는 과연 상종 못할 인간이더군요. 이미 비슷한 수법으로 한탕 챙긴 전적이 있던 사람답게 미안해하거나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외려 당당하게만 나오니 참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하지만 어쨌든 이후 사건 처리는 신속하게 진행되기 시작했어요. 멀쩡히 잘 살아있는 제 남편을 두고 시부에게서조차 상속분을 빼앗아 자기들 배만 불리려던 시모와 그 자식들은 제게 했던 협박들, 시부에게 했던 입에 담지 못할 말들까지 모두 증거가 돼 소송까지 넘겨졌고 시부는 시모에게 이혼 소송을 걸어 위자료와 손해배상을 청구했어요. 재산도 한 푼 안 주고 맨몸으로 쫓아낼 거라고 선언을 했죠. 여러 건의 죄목이 맞물려 뱉어내야 할 돈이 한두 푼이 아니게 되자 그 당당하고 뻔뻔하던 시모는 완전히 납작 엎드려 나오더라고요. 소송이 진행되던 중 저희를 찾아와 석고대죄를 하는 거예요. 경수야, 인영아. 아니, 두 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차마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짓을 했어요. 제가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 제 잘못인걸요. 하지만 정말 염치 없게도 아량을 좀 베풀어 주십사 하고 찾아왔습니다. 저희 아이들, 그 아이들 앞으로 공부도 더 해야 되고 돈 들어갈 것도 많고 아직 기반 하나 잡힌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그나마 가지고 있던 것까지 탈탈 다 털리고 나면 정말 저희 손가락 빨고 살아야 돼요. 애들 유학이고 뭐고 다 취소되고 한국 돌아왔는데 적응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참 기시네요. 그때 마지막 순간엔 왜 진작에 말 안 했냐면서 그렇게 당당하게 굴더니 이제 와서 납작 엎드리면 우리가 뭐 달라질 줄 아셨나 본데 그딴 거 먹힐 가능성 이런 반푼어치도 없으니까 돌아가세요, 한혜숙 씨. 시모는 결국 모멸감을 느꼈는지 자기 말대로 가오가 상해서였는지 부들부들 떨면서 돌아갔고 저희는 결국 시부의 이혼도 그리고 나머지 소송도 모두 말끔하게 처리를 해냈습니다. 한탕 제대로 챙겨 나를 속셈이던 전 시모와 그 자식들은 그전에도 이미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를 쳤던 전적이 2번이나 더 있더라고요. 정말 제대로 잘못 걸려 있는 것 없는 것 다 탈탈 털리고 손해 입을 뻔했던 걸 시부와 남편의 상상도 못할 기지로 잘 벗어났던 거죠. 일이 모두 잘 마무리되고 나서도 남편은 제게 미리 말해주지 못한 걸 두고두고 미안해했어요. 시부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솔직히 처음엔 나도 이해가 안 됐지. 나한테 말은 해줄 수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 계속했어. 난 진짜 당신이 죽은 줄 알고 난 이제 어떻게 사나 했는데 그때 충격이 너무 커서 당신 원망스럽기도 했고 그치만 당신이랑 아버님 말씀 듣고 이해하게 됐어. 내가 알고 있었다면 그 인간들 제대로 속이기도 힘들었을 거고 내가 졸도하는 모습까지 봤으니까 완벽하게 믿은 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그만 미안해해도 돼. 알았지? 지금 저는 제 가장 좋은 친구이자 가족인 남편과 함께 12년의 연애 기간보다 더 알콩달콩 재미나게 살고 있어요. 시부도 자주 찾아뵙고 있고요. 아무쪼록 결혼 한 달 만에 남편을 잃고 그렇게 죽었던 남편이 또 한 번 살아 돌아온 저의 파란만장했던 신혼 이야기 재밌게 들어주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이혼녀 김미나라고 해요. 누군가 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제 소개를 해본 게 언제인지 잘 기억도 안 나는데 막상 소개를 하려니 저 스스로를 어떻게 소개해야 할지 이것부터 쉬운 일이 아니네요. 사실 이 글을 써야겠다고 마음먹고서는 그저 제가 겪었던 일, 제가 일어났던 일들을 있는 그대로 써내려가면 되는 거라고 쉽게 생각했는데 첫인사부터 이렇게 막히다니 당황스럽기도 해요. 우선 제가 저를 이혼녀라는 수식어를 붙여 인사를 드렸지만 제가 이혼녀라는 걸 뭘 과시하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걸 부끄럽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냥 그게 사실이니까 그렇게 소개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차피 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들도 자연스럽게 나올 테지만 말이에요. 제게 일어난 일들은 아마 여러분들께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일은 아닐 거예요. 참 여러 가지 믿을 수 없는 일들이 겹쳐서 일어난 것인데 어느 것 하나 평범하다 싶은 게 없으니 말입니다. 지금은 모든 일들이 다 정리가 됐고 그런 만큼 저도 이렇게 담담하게 제 이야기를 할 용기가 났지만 겪을 당시를 생각하면 지금도 속눈썹까지 파르르 떨리고 온몸에 솜털이 쭈뼛하고 빳빳해지는 것 같답니다. 제게 일어난, 제 가족에게 일어난 경악할 사연들을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저로서도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게 쉬운 결정이 아니었던 만큼 들어주시는 분들께서도 제 그런 마음을 알아주시고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아버지 사업이 꽤 잘 됐던 덕분에 어릴 때부터 많이 누리고 살았어요. 게다가 외동딸이었던 덕분에 부모님 지원은 물론 사랑까지 독차지하며 남부러울 것이 없이 자랐죠. 성적 맞춰 적당한 대학에 들어가 졸업까지 했지만 전공을 살려 무슨 일을 하고 싶진 않았고 베이커리에 관심이 많아서 그 공부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막연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제 생각을 지나가는 말처럼 부모님께 드린 적이 있었는데 부모님은 그런 제 말 한마디도 흘려듣지 않으시고 진지하게 듣고 또 상의를 해주셨죠. 그 덕분에 저는 가까운 일본으로 베이커리 유학을 갈 수 있었답니다. 아빠가 사업차 일본에 자주 오가시기도 했고 엄마도 일본을 좋아하셔서 제가 유학을 하는 동안 일본에 집을 구해 있으면서 엄마 아빠도 더 편히 일본에 머물다 가시기도 하는 등 일본 유학 생활을 편하고 즐겁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일본에서 배우던 베이커리 과정을 끝내니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일본이 베이커리 선진국이기는 하나 그래도 역시 프랑스에서 공부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내친 김에 프랑스 유학까지 했죠.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 작은 베이커리 카페 문을 열었던 겁니다. 일본에 프랑스 유학까지 했는데 우리 딸 그 귀한 재주 제대로 뽐내야 하지 않겠어? 아빠가 투자를 해줄 테니 목 좋고 경치도 좋은 곳에 부지도 넉넉하게 땅 사서 네가 하고 싶다는 그 베이커리 카페 해보렴. 아유, 아빠, 제가 경험도 없이 처음부터 그렇게 큰 규모의 카페를 어떻게 해요? 그렇게 못하지. 직원 두고 하면 되지 못할 건 또 뭐야. 아빠가 그 정도 해줄 능력은 되니까 걱정 말래도. 그게 아니고요. 내가 하고 싶은 베이커리 카페는 그런 대형 카페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하루에 만들 수 있는 만큼만 만들어서 그날 다 파는 것을 목표로 동네에서 아담한 카페를 하고 싶어요. 그거만 돼요. 그래? 그런 거야? 아빠는 네 재주가 아까워서 그러지. 이도 참, 애가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는데 당신이 자꾸 미련을 대고 그래요. 그런 대형 카페 당신이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부모님은 늘 그렇게 물심양면 저를 위해서라면 아무 조건 없이 또 아낌없이 지원해주고 싶어 하셨고 두 분 사이도 아주 좋으셨어요. 자식이 저 하나뿐이니 식구가 단촐하긴 했어도 우리 가족은 참 행복하다 생각하며 살았죠. 그런 부모님의 지원을 받아 저는 제가 딱 원하는 규모의 베이커리 카페를 열어 열심히 운영했고 그렇게 가게 운영하는 재미에 푹 빠져 살았는데 제 가게 단골이었던 남편을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됐었어요. 남편과는 연애 기간이 그리 길진 않았는데 짧게 만나고 결혼을 결심한 탓이었는지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결혼을 하고 보니 남편은 저의 재력,
아니, 그러니까 제 부모님 재력을 보고 제게 호감을 가졌던 사람인 것 같았어요. 유학을 2군데에서나 했다고 하고 젊은 나이에 부모님 도움으로 제 카페도 운영하고 있다고 했으니 그런 제게 관심을 더 갖게 됐던 거죠. 남편은 그저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시댁도 아주 평범한 집안이라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는 없었고 신혼집도 저희 부모님께서 장만해 주시는 등 결혼할 때부터 저희 부모님 도움을 실제로 많이 받기도 했어요. 그러니 남편은 점점 더 큰 기대를 갖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 카페 말이야. 이제 그 자리에 몇 년 하기도 했으니 규모를 좀 키우는 게 어때? 내가 관심 갖고 있는 투자처가 있는데 당신도 한번 들어볼래? 사업 아이템도 하나 있는데 언제 장인어른께 상의를 좀 드려볼까 봐. 남편은 그런 식으로 저희 부모님 도움을 노골적으로 바라거나 염두에 둔 듯한 이야기들을 자주 하기 시작했고 저는 그게 점점 거슬렸어요. 결국 그런 것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혼 만 2년도 채우지 못하고 제가 이혼하자고 했거든요. 남편은 그런 식으로 저희 부모님 도움을 노골적으로 바라거나 염두에 둔 듯한 이야기들을 자주 하기 시작했고 저는 그게 점점 거슬렸어요. 결국 그런 것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혼 만 2년도 채우지 못하고 제가 이혼하자고 했거든요. 남편은 끝까지 받아들이지 못하고 매달렸는데 제가 이혼 의지가 확고했고 그걸 아셨던 저희 부모님께서 남편에게 위자료 이야기까지 꺼내시니 남편은 그제야 마지못해 위자료 조금 받아가며 이혼에 합의를 해줬던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참 별로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그렇게 이혼으로 해결이 됐으니 감사하게 생각하기로 했죠. 뭐 어쩌겠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저희 카페 단골 중 한 분이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단골은 제가 처음 카페 문 열 때부터 단골이셨던 분이라 제 결혼식에도 초대했을 정도로 친한 사이였죠. 제가 대학 졸업하고 바로 유학 생활을 길게 하면서 한국에 있는 친구들과 연락을 자주 안 했었기도 하고 원래 친구들과 어울리는 걸 그리 즐기지도 않아서 친구가 많지 않은 편이거든요. 그러니 그 단골과는 꽤 가까운 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남편과 연애하는 거, 결혼한 거, 또 이혼한 것까지 다 지켜봤으니 말이에요. 근데 그 단골이 어느 날 조심스럽게 제게 그러는 거예요. 자기,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없어? 솔직하게 말해봐. 전 남편이랑 다시 합치기로 한 거지? 네? 아니,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전 남편이랑 연락도 안 하고 지내요. 다시 합치다니 끔찍한 소리 하지도 마세요. 그래? 거참 이상하네. 분명 자기였는데. 제가 단호하게 아니라고 해도 그 단골은 이상하다는 듯이 고개를 갸우뚱하시길래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시켜드리기까지 했어요. 진짜 이상하다. 사실 내가 며칠 전에 자기랑 자기 전 남편이 사이좋게 지나가는 걸 얼핏 봤거든. 괜히 자기 민망해할까 봐 아는 척 안 한 건데 그게 자기가 아니었단 말이야? 얼핏 보셨다면서요. 뭐 닮은 사람이었나 보죠. 우리끼리 말이지만 제가 성형도 좀 하고 시술도 받고 그러면서 흔한 얼굴이 됐잖아요. 에이, 아무리 그래도 내가 자기 얼굴 못 알아볼까 봐 그래? 닮은 사람이라고 하기에도 너무 닮았던데 정말 자기인 줄 알았어. 아니, 자기 전 남편은 하필 연애를 해도 자기랑 그렇게 똑 닮은 사람을 만나 연애하는 거야? 단골이 그런 얘기를 할 때는 뭐 그런가 보다 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긴 했는데 생각할수록 기분이 좀 그렇긴 하더라고요. 아무리 제가 흔한 얼굴이라고 해도 저랑 가까운 사람이 저라고 확신하고 착각할 정도로 저를 닮은 사람이라뇨. 게다가 전 남편이 그런 사람과 연애를 한다 싶으니 기분이 좀 나빴던 것 같아요. 그게 기분이 나쁘다는 게 이상한 건지도 모르지만 하여간 유쾌하진 않았죠. 그런 이상한 이야기를 들어 조금 찜찜한 마음을 갖고 지내다 그런 마음이 좀 잊어질 즈음이었을까요? 그날도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카페 안쪽 조리실에서 빵을 만들고 있었는데 카페 홀 쪽에서 큰 소리도 들리고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만들고 있던 거 마무리도 못하고 급하게 나가보니 어수선한 상황은 종료된 것 같았지만 알바생이 혼자 중얼거리며 빵 진열대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였어요.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조리실 안에까지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더라고.
사장님, 말도 마세요. 웬 초등 저학년으로 보이는 꼬마 하나가 어른도 없이 혼자 가게에 들어오더니 진열대에 있는 빵을 이것저것 들었다 놨다 하면서 다 헤집어 놓는 거예요. 보다 못해서 제가 그랬어요. 자꾸 빵을 그렇게 만지면 빵이 다 망가진다고. 네가 안 살 거면 다른 분들이 사가야 하는 빵인데 이렇게 하면 되겠냐며 좋게 말했다고요. 그래, 차분하게 말 잘했네. 괜히 애들 상대로 실수하면 안 되잖아. 그죠? 그만하면 제가 대처 잘한 거 아닌가요? 그랬는데 글쎄 얘가 지가 하던 걸 못하게 한 안갚음을 하는 건지 빵 진열대에 침을 뱉고 도망을 간 거예요. 너무 빡쳐서 가게 문 열고 소리를 질러줬는데 그 소리를 들으셨던 걸 거예요. 뭐? 아니, 그렇게 어린애가 무슨 그런 짓을 하는 거야? 세상에, 너무 놀랍다. 여기 매장 CCTV에 다 찍혔을 테니 돌려보시면 사장님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서 알바생이 CCTV까지 찾아서 보여주던데 정말이지 보고도 믿지 못하겠더라고요. 귀엽게 생긴 꼬마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하는지 말이죠. 사장님, 이런 애들은 버릇을 고쳐놔야 해요. 경찰에 신고해서 잡아야 하지 않겠어요? 아휴, 애 얼굴만 갖고 어떻게 잡겠어. 우리 집 방 망가뜨린 어린애 하나 잡겠다고 경찰들 동원해서 주변 CCTV로 동선 파악까지 해야겠어? 그건 못할 짓이지. 아깝지만 진열대에 있는 빵은 그냥 다 버리는 걸로 하고 오늘 가게 문 일찍 닫자. 그리고 모처럼 고기나 먹으러 가자고. 오늘 회식이다, 회식. 그때가 5시 반쯤이었으니 저녁 시간으로는 좀 이르긴 해도 고깃집 문 여는 시간은 됐으니 정리하고 가기로 했던 거예요. 그렇게 카페 문 닫고 고깃집으로 가다가 제가 카페에 반찬통 두고 온 게 생각났어요. 외식을 별로 즐기지 않는 저는 카페 주방에 반찬용으로 작은 냉장고를 하나 따로 만들어 두고 집 반찬 갖다 놓고 점심을 챙겨 먹었는데 빈 반찬통 가져가서 채워오기로 한 걸 깜빡했던 거죠. 카페에서 고깃집까지 반 정도 간 상황이라 알바생에게 먼저 들어가서 주문하고 있으라고 하고 얼른 반찬통 갖고 뒤따라가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부지런히 다시 카페를 향해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한 꼬마가 제게 다가오더니 엄마 어디 갔었어? 한참 찾았잖아 하는 거예요. 처음엔 저를 부르는 줄도 몰랐다니까요. 당연하죠. 저는 애도 없었으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애가 제 옷을 잡아당기는 바람에 그게 저한테 하는 말인 걸 알았지 뭐예요? 얘, 나한테 하는 말이야? 난 네 엄마가 아닌데? 자기 엄마도 못 알아볼 정도로 어린애는 아닌데 무슨 사연으로 저러는 건가 싶어 애를 빤히 봤는데 가만 보니 좀 전에 알바생이 보여준 CCTV에서 본 그 꼬마. 그러니까 제가 만든 빵 다 망가지게 만지고 침까지 뱉고 도망갔다는 그 꼬마였던 겁니다. 저는 그렇게 그 꼬마를 알아보고 흠칫했지만 애는 제가 저를 알아본다는 걸 몰랐으니 계속 엄마 타령만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랑 똑같이 생겼는데 우리 엄마 아니에요? 엄마 맞는데 엄마? 너희 엄마 아니라고 했잖니. 그리고 너 좀 전에 저 앞 카페에 들어와서 빵 다 망가뜨리고 침까지 뱉고 도망간 아이 맞지? 내가 그 빵 만든 사람인데 그 빵 만들려면 얼마나 공이 많이 들어갔는지 알아? 내가 만든 빵이어서가 아니라 먹는 음식에 그런 나쁜 짓을 하면 못 쓰는 거야. 그러고 도망가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 그렇게 애를 좀 나무랐어요. 경찰에 신고까지 해서 길을 쓰고 잡을 생각까지는 없었지만 애가 이렇게 제 눈앞에 나타난 이상 그런 소리를 안 할 수는 없더라고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하니 그 애는 억울하다는 듯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나는 엄마가 시키는 대로 그냥 엄마 심부름 한 거란 말이에요. 뭐라고? 그러니까 너네 엄마가 아줌마 카페에 들어가서 빵들을 다 망가뜨리라고 했어? 아줌마랑 닮았다는 니네 엄마가 말이야?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했는데도 그 꼬마는 재차 그게 맞다며 고개를 크게 끄덕였어요. 근데 네 엄마는 어디 갔길래 자꾸 나더러 네 엄마라고 하는 거야? 나도 엄마가 어디 갔는지 몰라요. 나한테 심부름 시켜놓고 밖에서 지켜보며 기다린다고 했는데 나와보니 없어졌어요. 아줌마, 나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엄마 없으면 집에도 못 가요. 꼬마는 그러더니 제 앞에 주소가 새겨진 팔찌를 꺼내 보이며 집에 데려다 달라는 거예요.
애가 키는 커도 그런 팔찌를 아직 하고 다니는 걸 보니 초등학교도 입학하기 전인 아이인가 보다 싶더라고요. 그 애를 그냥 경찰서에 데려다 줄 수도 있었지만 애 엄마가 저랑 똑같이 생겼다고도 하고 대체 무슨 이유로 남의 멀쩡한 빵을 다 망가뜨리라고 어린 아들한테 그런 짓을 시키는 것인지 그 여자 얼굴이라도 한번 봐야겠다는 생각에 제가 직접 애를 데리고 가기로 한 거죠. 그리고는 기다리고 있는 알바생에게는 미안하다고 연락하고 친구들 불러서 같이 먹으라고 고깃값만 송금을 해주고 애 팔찌에 적힌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주소를 내비게이션에 찍고 찾아가는데 저희 동네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긴 했어요. 근데 저는 정말 처음 가보는 곳인 거예요. 이런 데가 있었나 싶은 곳이었고 주차할 곳도 마땅치가 않아서 꽤 멀리 겨우 주차를 해놓고 해당 주소로 갔더니 아주 오래된 연립주택, 그것도 반지하 호수였던 거예요. 그 집이 자기 집이 맞다는 걸 보여주기라도 하는 듯이 애가 아주 능숙하게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기에 저도 따라 들어갔는데 저를 닮았다는 애엄마는 집에 없었지만 현관부터 시작해서 집에 있는 액자가 한둘이 아니었으니 저는 그 여자 얼굴을 사진으로 먼저 확인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진은 거의 그 애와 같이 찍은 사진이었는데 제 눈을 의심할 정도로 기겁을 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닮아도 너무 닮은 거예요. 제가 봐도 이게 제 사진인가 싶을 정도로 저랑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그 사진을 보니 놀라기도 놀랐지만 머리가 너무 혼란스러워서 두통이 오려고 했어요. 제가 성형도 좀 하고 그래서 흔한 얼굴이 됐다고 했으니 그 여자도 그런 거 아니냐고요? 요즘 유행하는 시술 비슷하게 받은 거 아니냐고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수준이 아니었어요. 애가 갓난아이였을 때 찍은 몇 년 된 사진들도 있었는데 제가 성형을 하기 전 제 얼굴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것까지 보고 나니 정말 소름이 끼쳤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원래도 저랑 똑 닮은 얼굴인데 제가 한 거랑 비슷한 성형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니 슬슬 무섭기까지 했던 겁니다. 뭘 알아보고 말고 하는 건 둘째치고 일단 집에 가서 좀 누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그때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저랑 똑같이 생긴 그 애 엄마가 들어왔고 그 뒤에 따라 들어오는 건 다름 아닌 제 전 남편이었어요. 저도 참 생각을 단순하게밖에 못하는 사람인 게 카페 단골에 했던 말은 또 까맣게 잊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의 엄마와 전 남편을 전혀 연결짓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 집에 들어서는 전 남편을 보고 정말 기함을 했고 너무 놀라서 비명도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쓰러질 것 같은 걸 간신히 버티고 있었는데 그러고 한참 있으니 그 단골이 했던 이야기가 그제야 떠오르더라고요. 그건 그렇고 저와 너무나도 닮은 그 여자는 이미 제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듯 놀라지도 않고 뻔뻔한 얼굴로 그 상황이 못마땅하다는 티만 내며 서 있었던 거죠. 저는 전 남편은 상대도 하기 싫었으니 그 여자에게 물었어요. 지금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 거죠? 그쪽은 그쪽이랑 이렇게 닮은 나를 보고도 전혀 놀라지도 않네요. 그런 걸 보면 이미 뭘 알고 있었던 거죠? 대체 뭘 알고 있는 거죠? 애한테도 이상한 짓을 시켰던데 그것도 다 관련이 있는 거냐고요? 저는 다소 격양된 목소리로 따지듯이 물었는데 그 여자는 아주 까칠하게 한마디 툭 던지더라고요. 재수없게 이렇게 걸려서는 일이 다 틀어지게 생겼잖아. 아, 정말 재수없어. 그 여자는 무슨 욕을 내뱉는 것처럼 거칠고 험한 말투로 그런 소리를 하더니 이내 또 다른 말을 덧붙였는데 그 말은 그야말로 제가 기절할 만한 말이었습니다. 내가 뭘 알고 있냐고? 내가 알고 있는 게 궁금해? 내 얼굴을 보고도 모르겠어요. 너랑 나 일란성 쌍둥이야. 내가 네 동생이지. 그 소리를 듣는데 온몸이 덜덜 떨려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집에는 어디 걸터 앉을 곳도 마땅치가 않아서 겨우겨우 식탁 의자에 몸을 기대 의지할 수 있었죠. 쌍둥이라니, 그럴 리가. 나는 외동딸로 자랐어. 내가 모르는 쌍둥이 동생이라니 말도 안 돼. 말이 안 돼? 그럼 난 뭐라는 거야? 지금 내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거야? 저는 제가 외동딸인 줄로만 알고 자랐고 제 오래된 기억 어디에도 쌍둥이 동생 같은 건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런 소리를 들으니 제가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겠어요? 믿을 수 없다는 듯 넋이 나간 제게
제 쌍둥이 동생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쌍둥이 동생은 자기가 크론병을 앓고 있다고 했어요. 병명을 들어본 적은 있어도 그 병에 대한 기초 지식이 없었던 제가 제대로 알아듣지를 못하니 쌍둥이 동생이 그러더군요. 너는 그 병이 뭔지도 모르잖아. 쌍둥이로 태어났어도 나는 그 병 때문에 평생 고생하며 살아야 하는데 너는 그 병이 뭔지도 모르고 태평하게 잘만 살고 있었던 거야. 쌍둥이 동생이 그렇게 울분을 터뜨리듯 말을 쏟아내는데 저는 할 수 있는 말이 하나도 없었어요. 동생이 하는 말을 반박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 병은 입에서 항문까지 소화관 전체에 걸쳐 어느 부위에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만성 염증성 장질환이라는데 희귀 난치성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 병이 어떤 병인지 좀 알겠어? 이 병을 치료하는 목표는 병의 진행을 막고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뿐이야. 기껏해야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정도가 추가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아? 쉽게 말해서 완치가 없다는 거지. 쌍둥이 동생은 제가 자기가 앓고 있는 그 크론병이라는 병에 대해 말하면서 이미 감정이 엄청나게 격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 병 때문에 자기는 먹는 것도 마음대로 못 먹고 언제 또 그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올지 몰라 불안에 떨어야 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그날만 해도 아들에게 제 카페에 들어가 그런 짓을 하라고 시켜놓고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복통이 시작되었다고 했어요. 그게 얼마나 아픈 건지 알아? 그 고통이라는 게 짐작할 수 없는 고통이야. 너무 아파서 기절한 적 있어? 나는 그런 일을 한 달에 몇 번이나 겪은 적도 있었지. 동생은 그렇게 갑자기 쓰러지며 응급실에 실려갔다가 고통이 좀 잦아들어서 바로 집으로 온 거라면서 애가 어려도 똑똑하니 어떻게든 알아서 집을 찾아올 거라고 믿고 있긴 했는데 제 도움을 받아서 집에 올 거라고는 생각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아픈 걸 알게 되어 저희 부모님이 자기를 입양 보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단정지어 말하는 거야? 엄마 아빠는 그럴 분들이 아니셔. 뭔가 오해, 착오가 있는 게 분명해. 나를 입양해서 지금까지 키워주신 양부모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그분들이 뭐 때문에 그런 거짓말을 하시겠어? 나한테 바라는 거 하나 없이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나를 받아주고 키워주신 분들이야. 쌍둥이 동생의 양아버지가 몇 년 전에 병으로 돌아가셨는데 동생은 그 양아버지 장례식에서 친척들이 쉬쉬하며 입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다고 해요. 그 전까지는 꿈에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동생도 적잖이 놀랐을 텐데 그래도 장례 끝날 때까지 참고 기다렸다가 양어머니에게 물었고 그제야 양어머니가 동생에게 사실대로 말해준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 네 말처럼 네 양어머니가 너한테 괜한 말씀을 하실 일은 없을 것 같긴 해.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건 뭔가 잘못된 거야. 무슨 사연이 있었을 거야. 그런데 너는 그걸 다 알게 되고서도 왜 부모님을 찾아오지 않았던 거니? 왜 이런 식으로 나한테 해코지할 생각만 했어? 왜 그랬니? 양어머니한테 그 얘기를 듣고 처음엔 나도 나를 낳아준 친부모를 찾고 싶단 생각을 했어. 그렇다는 걸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더니 양어머니도 나를 이해해 주셨고 갖고 계신 정보를 주셨지. 동생의 양어머니가 갖고 있던 주소가 오래전 저희 집 주소인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알지도 못하는 동네였고 동생도 그곳에서 부모님을 찾을 수는 없었던 거죠. 낙담한 동생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무심결에 포털 사이트에 아빠 이름을 검색했다는데 거기서 아빠가 인터뷰를 한 기사들을 봤다는 거예요. 아빠 사업이 한창 잘 될 때 경제 잡지 같은 곳에서 인터뷰 요청이 꽤 들어왔었거든요. 제안이 들어오는 대로 다 응하신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런 식으로 인터뷰를 했던 것이 온라인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기사로 올라가 있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어요. 동생에게는 양어머니가 갖고 계셨던 부모님 사진이 있었으니 그 인터뷰 속 아빠가 동명이인이 아니라 자기 친아버지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고 해요. 그 기사를 읽는데 정말 황당하더라. 사업이 그렇게 잘 되고 그렇게 잘 살고 있었으면서 그러면서 나를 입양 보냈고 이후로 한 번 찾지도 않았다는 거잖아. 내가 몸이 아픈 아이로 태어났으니 그런 나를 키우고 싶지도 않아서 버린 게 분명해. 이걸 어떻게 다르게 설명할 수 있겠어?
그래, 네 기분이 어땠을지 조금은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해도 할 수 있고 말이야. 그렇지만 일단 부모님 말씀을 들어보자. 분명히 우리가 모르는 무슨 이유가 있었을 거야. 쌍둥이 동생은 형편이 어려워서 자기를 입양 보냈을 거라 생각하고 친부모를 찾았던 것인데 예상과 달리 너무나도 잘 살고 있는 우리 가족의 모습을 보면서 더 큰 배신감을 느꼈던 겁니다. 게다가 동생을 입양한 양부모는 입양 당시엔 형편이 좋았으니 입양까지 한 것이었고 좋은 분들이긴 했지만 양아버지 사업이 힘들어지면서 가세가 기울었고 그 상황에서 동생은 방황을 하면서 사고까지 쳐서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를 갖게 됐고 아이 아빠, 그러니까 당시 사귀던 남자는 아이를 책임지지 않겠다며 동생을 버리고 가버렸다고 해요. 그렇게 어리지도 않은 나이에 남편도 없이 아이 낳아 키우면서 살았는데 양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는 형편이 더 어려워졌다는 거죠. 그런 형편에서 자기를 낳아준 친부모의 존재를 알게 됐으니 또 그 부모가 너무나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으니 동생은 부모님을 더 원망하게 됐던 겁니다. 난 그날부터 나를 낳아줬다는 그 부모에게 복수를 하려고 칼을 갈았어. 그 생각만으로 살았다고 해도 좋아. 그렇게 빌어먹을 몸뚱아리는 시도 때도 없이 자꾸 아파왔으니 나란 년은 마음먹은 대로 복수도 할 수 없는 팔자였던 거지. 너무 그렇게 비관하지 마. 이제라도 우리가 만났으니 앞으로 같이 잘... 닥쳐! 내가 너한테 그딴 동정이나 듣자고 이런 얘기 하는 건 줄 알아? 착각하지 마. 나는 부모고 너고 간에 다 복수해주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다고! 동생은 그렇게 자신의 답답했던 상황을 떠올리며 소리를 질렀어요. 복수를 하겠다고는 했으나 어떤 복수를 할 수 있을지도 막막했을 거예요. 인터뷰 기사에서 얻은 정보를 토대로 아빠 회사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아빠 뒤를 밟아 부모님 사시는 집을 알아냈고 몸이 좀 괜찮은 날이면 그 앞에서 동태를 살피며 무슨 복수를 어떻게 할지 그 생각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집에 다니러 간 제 모습도 보게 된 거였죠. 동생은 이미 양어머니로부터 자기가 쌍둥이로 태어났고 일란성 쌍둥이로 한날 한시에 태어난 언니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고 했으니 저를 보자마자 알아볼 수 있었다고 해요. 너는 참 그야말로 눈부신 삶을 살았더라. 차도 그렇게 크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입고 있는 거며 뭐며 다 좋은 것들에 무엇보다도 너는 아주 건강해 보였지. 나만 불행을 타고났던 거야. 저희 부모님 집 앞에서 진을 치고 있다가 저를 처음 보게 된 날을 떠올리며 말을 하는 쌍둥이 동생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그렁그렁 고이더라고요. 너무나도 행복하고 풍요롭게 살고 있는 저를 보면서 얼마나 더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을까 싶어 저도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왜 쌍둥이들 사이에는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그들만이 느끼는 교감 같은 게 있다고 하잖아요. 저는 있는 줄도 몰랐던 쌍둥이 동생의 존재를 알게 된 그날 그 묘한 교감과도 같은 감정도 느꼈던 것 같아요. 살면서 그렇게 가슴이 아팠던 적이 없었어요. 잘 모르는데도 동생이 겪어왔을 그 아픔들이 고스란히 제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더라고요. 동생은 그렇게 저를 지켜보다가 제 뒤도 밟았고 그렇게 제가 사는 집이며 제가 운영하는 베이커리 카페도 알게 됐대요. 그러다 제가 이혼한 것을 알게 됐고 의도적으로 제 전 남편에게 접근해 꼬신 거라고 했어요. 알겠어? 이거 다 내가 일부러 벌인 짓이라고 계획적으로 말이야. 이렇게 하면 네가 괴로울 거라고 생각했어. 나는 그렇게 아픈 몸으로 버려지고 건강한 너만 혼자 부모 사랑을 독차지하고 온갖 것들을 다 누리며 산 게 너무 분해. 그러니 너한테도 복수를 하고 싶었던 거야. 너를 괴롭게 하는 것이 결국 부모를 괴롭히는 방법이기도 하잖아. 그래서 일부러 내 카페가 있는 동네 주변을 내 전 남편과 다정하게 돌아다니고 그랬었니? 네 어린 아들을 시켜서 내 빵집에서 빵을 망가뜨리면서 난장판을 만들라고 하고? 그래, 난 충분히 괴로웠어. 이제 시원해? 무슨 소리야. 겨우 이깟 걸로 그만둘 거면 시작도 안 했어. 너 괴롭히는 것도 이제 슬슬 지루해져서 나 낳아준 그 부모라는 사람들 괴롭힐 일들을 계획하고 있었지. 내가 하려던 것들 다 하고 난 다음에 내가 누구인지 밝히며 나타날 작정이었다고. 그렇게 너는 물론이고 부모란 사람들 모두 힘들게 할 계획이었는데
겨우 여기서 다 들통이 나서 그 다음 계획은 실행에 옮기지도 못하게 됐잖아. 이것도 다 너 때문이야. 동생이 그런 얘기를 한참 하고 있을 동안 잠자코 그 얘기를 듣고만 있던 제 전 남편이 더 이상은 못 듣겠다는 듯이 반응을 하더군요. 당신이 오해할까봐 미리 밝혀두겠는데 나는 지금 저 여자가 하는 말들 다 처음 듣는 얘기야. 저 여자가 누구인지 전혀 몰랐어. 쌍둥이 동생? 기가 막혀서. 그래, 내가 당신 부모님 재산에 욕심을 좀 냈던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당신이랑 결혼까지 할 정도로 당신을 좋아했었어. 그랬던 당신이랑 똑같이 생긴 여자가 나타나서 나한테 잘해주니까 쉽게 마음이 흔들렸던 것뿐이야. 그저 많이 닮은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지. 이런 엄청난 걸 숨기고 있는 무서운 여자인 줄은 정말 몰랐어. 야, 너 진짜 이게 뭐 이런 게 다 있어? 감히 나를 속이고 심지어 나를 네 복수에 이용해? 소름이 끼쳐서 참을 수가 없어. 다시는 나 찾지 마. 알았어? 지금 내 동생한테 무슨 짓이야? 그만두지 못해? 더 하라고 해도 갈 거니까 걱정 마. 둘 다 징그럽다 아주. 전 남편은 그렇게 동생과 제게 악담을 퍼붓고는 그 집에서 나가버렸어요. 제게도 동생에게도 제 전 남편은 사실 그리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으니 전 남편이 그렇게 자리를 박차고 나간다고 해서 동요하지도 않았죠. 전 남편이 나간 후 저도 정신을 좀 차리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찌됐든 부모님 말씀을 들어봐야 한다는 생각이 더욱 또렷해졌어요. 저는 동생에게 같이 부모님을 찾아뵙고 자초지종을 들어보자고 설득했는데 동생은 사정은 무슨 사정이냐 하며 콧방귀를 끼긴 했지만 어떤 식으로는 부모님을 대면할 생각은 있었으니 따라 나서기는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동생을 데리고 부모님 댁으로 가면서 부모님 놀라시지 않게 미리 연락을 드리고 동생과 함께 부모님 댁으로 갔고 그렇게 저희 네 식구가 한자리에 모이게 된 겁니다. 부모님은 동생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셨어요. 엄마는 뭐라고 말을 잇지 못할 정도로 흐느껴 우셨고 아빠도 복받치는 감정을 주체하는 것이 힘들어 보이셨어요. 그런 부모님을 바라보는 것도 저는 참 힘들었답니다. 동생이 그런 부모님을 더 힘들게 하는 말을 하지 말아주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지만 그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죠. 아빠가 먼저 감정을 추스르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빠 사업이 처음부터 잘 됐던 건 아니었어. 너희 쌍둥이가 태어났을 때만 하더라도 당장 산부인과 병원비 걱정을 해야 할 정도로 형편이 어려웠지. 부끄럽지만 그땐 그렇게 어려웠다. 아빠는 늘 최선을 다하셨어. 그렇지만 때가 맞지 않았던 걸 어쩌겠니. 그런 상황에서 너한테 그런 몹쓸 병이 찾아온 걸 알게 된 거야. 아빠가 힘겹게 말씀을 하시니 엄마도 마음을 가다듬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동생에게 병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그 상황을 이야기하셔야 했는데 엄마도 아빠도 참 힘겨워하시는 게 보였어요. 동생만이 그런 부모님을 싸늘한 표정으로 바라보며 어디 할 말이 있으면 해보라는 듯이 있었던 거죠. 크론병이라는 게 아주 어린 아이에게 발병하면 치료가 힘들 걸 떠나서 잘 챙겨주지도 못하고 잘 먹이지 못하면 발달장애가 올지도 모른다고 하더라. 병원에서 그 소리를 듣는데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 그 소리를 듣고 몇 날 며칠을 두고 둘이서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몰라. 우리 형편으론 너를 잘 먹이는 건 고사하고 제대로 된 치료를 해줄 자신도 없었어. 그런 상태로 너를 데리고 있는 건 너를 위하는 게 아니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결국은 너를 입양 보내는 것밖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걸 아빠도 엄마도 알고 있었어. 병원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도 다 우리 형편을 알고 대책을 세우라고 알려줬던 거니까 말이야. 그렇지만 그걸 다 알지만 그래도 쉽게 너를 보낼 마음을 먹을 수가 없었어. 얼마나 울었던지. 네 엄마는 너 보내는 날 목이 다 쉬어서 말도 한마디 못하는 지경이 됐었다. 우리도 너를 쉽게 보냈던 게 아니야. 부모님은 그 당시를 떠올리며 어떻게든 동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려고 하셨던 거죠. 동생 마음에 생긴 상처를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으셨을 거예요. 부모님은 아픈 동생을 치료해줄 양부모를 정말 열심히 찾았다고 하셨어요. 아이에게 병이 있다는 것을 제일 먼저 밝혔고
그 병을 제대로 치료해줄 형편이 되지 않아 입양을 보내는 것이니 아이를 잘 치료해줄 수 있는 부모에게 입양을 보내겠다고 조건을 달았던 거죠. 그러니 동생 양부모가 동생에게 했던 말들도 다 사실이었던 겁니다. 동생의 양부모 입장에선 우리 부모님이 아픈 동생 치료할 형편이 되지 않아 입양을 보낸 것으로 정리할 수 있었던 거죠. 부모님으로서는 동생을 제대로 치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말 힘들게 내린 결정이었으나 동생이 양부모를 통해 들은 그 한마디의 사실은 다소 가혹하게 들렸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게다가 이후로 아빠 사업이 승승장구하며 형편이 좋아졌으니 너무나 잘 살고 있는 우리 가족을 보며 배신감을 느낀 동생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됐죠. 그럼 형편이 좋아졌을 때라도 왜 찾을 생각을 안 했던 거죠? 정말 그렇게 힘들게 나를 보냈던 거라면 나중에라도 찾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건 너를 입양 보낼 당시 입양했던 네 양부모 부탁이 있었기 때문이야. 그분들은 자식이 없어서 너를 입양해 친자식으로 키우고 싶다고 했어. 사실이야. 자기들은 끝까지 그 사실을 밝히지 않을 작정이라고 하면서 우리더러 나중에라도 딸 찾겠다고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까지 하셨어. 네 말처럼 몇 번이나 너를 찾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했지. 왜 안 했겠니? 우리가 너를 어떻게 보냈는데 말이야. 그러면서도 너 또한 양부모를 친부모로 알고 잘 살고 있을 거란 생각에 괜한 혼란을 주는 게 아닌가 싶었다. 그리고 너를 거둬서 잘 키워주신 네 양부모에 대한 예의를 지키고 싶기도 했어. 우리에겐 너무 고마운 분들이셨으니까. 그분들도 그런 부탁을 쉽게 하신 게 아니셨으니 그분들과 네가 이루고 있을 가정을 지켜주고 싶었어. 그렇지만 이런 사정을 몰랐던 네가 우리를 뒤늦게 찾고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지 그 마음을 헤아리면 아빠 가슴도 미어지는 것 같구나. 너를 보내던 그날보다도 더 아픈 것 같아. 미안해, 미안하다. 어떻게 말해도 다 핑계에 불과한 거지. 다 필요 없어. 나는 남은 인생 당신들한테 어떤 나쁜 짓을 할 수 있을지 그 생각만 하고 살 거야. 어차피 내 인생은 망한 인생이니 복수만 생각하고 살면 그뿐이야. 정말이지. 네가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다. 진작 살펴주지 못해서 정말 너무 미안하구나. 미안해. 엄마가 정말 잘못했어. 부모님은 동생이 받았을 상처에 공감하며 진심으로 동생에게 미안하다고 사죄를 하셨어요. 그렇지만 동생은 그런 부모님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았고 악에 받쳐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부모님께 상처가 되는 말들만 골라서 하려고 하더라고요. 일부러 그랬을 거예요. 부모님은 또 그런 동생을 안타까워하며 더욱 눈물을 많이 흘리셨죠. 이제라도 네 병 치료하는 데 들어가는 병원비며 혼자 아이 키우는 데 필요한 것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해주고 싶어. 그러니 아빠가 닥쳐요! 아빠? 우리 아빠는 벌써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 나를 버린 주제에 어디서 내 아빠 행세를 하려고 해? 이제 와서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이냐고. 필요 없어. 이런다고 내가 복수하겠다는 거 접을 줄 알아? 그거 겁나서 이래? 어림없지. 나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넘어가지 않을 거야. 동생은 그렇게 말하고 부모님 집에서 뛰쳐나가 버렸고 엄마는 나가려는 동생을 따라 나가 잡으려고 하셨지만 동생은 그런 엄마를 매몰차게 쳐냈어요. 동생이 그렇게 나가버리고 한참을 부모님은 동생 생각에 많이 우셨습니다. 저도 마음이 너무 아팠고 저 또한 부모님과 함께 많이 울었어요. 부모님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동생이 살아온 삶이 안타까운 마음도 컸기에 저는 동생의 마음을 달래고 저희 가족의 진심을 전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저희 카페를 찾아주시는 분들에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땐 정말 일보다도 동생 마음 풀어줘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 카페 문을 닫고서라도 동생한테 매달려야 하나 싶은 생각도 했었으니까요. 그래도 제가 일단 동생 집을 알고 있었으니 자주 찾아가서 동생이나 조카에게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려고 했어요. 그렇게 시작을 한 거죠. 또 제가 좀 찾아보고 공부도 해보니 크론병이 소화기 계통에 문제가 있는 병이라 먹는 것에도 제약이 엄청 많더라고요.
못 먹는 게 그렇게 많을 줄 몰랐는데 동생 반찬 좀 해주려고 하면서 찾아보다가 너무 놀랐고 또 그만큼 안타깝고 마음도 아팠어요. 평생 그렇게 살아왔을 동생이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동생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서 갖다 주기도 했어요. 그러다 한 번은 동생이 집에 없을 때 제가 동생 집에 갔다가 조카가 열이 많이 나는 것을 보고 응급실에 데려가서 빨리 처치를 잘할 수 있었던 적도 있었는데 그때 동생이 조금 마음을 여는 것 같더라고요. 동생이 아무리 독한 마음을 먹었다고 해도 동생도 사람이고 또 누구보다 엄마잖아요. 조카 일이 생기니 마음이 더 약해지는 것 같았어요. 동생이 제게 조금이라도 아는 척을 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 제가 뭘 사가지고 가도 본체만 취하던 동생이었는데 아는 체를 해주는 것만 해도 큰 발전이다 생각했죠. 제가 그렇게 계속해서 정성을 다하니 동생도 결국 마음을 풀어줬습니다. 따지고 보면 언니가 무슨 잘못이야? 잠시만, 너 지금 나한테 언니라고 한 거야? 정말? 한 번만 더 불러줘. 나 정말 너한테 언니 소리 듣고 싶었거든. 오바 좀 하지 마. 언니가 그러면 나 또 그냥 확 마음 닫아버린다? 동생은 그렇게 농담까지 섞어가며 말랑말랑 저를 대해줬고 또 저를 언니라고 불러주기 시작한 거예요. 언니도 그땐 나랑 같은 갓난아이였고 지금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던 거잖아. 내가 괜한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언니한테 못할 짓도 한 거야. 미안해. 아니야, 그럴 것 없어. 난 다 이해해. 그리고 어차피 그 일이 나한테 의미가 있었던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너도 더 이상 그 일로 마음 쓰고 미안해하지 마. 알았지? 네가 이렇게 나를 언니라고 불러주니까 너무 좋아. 고마워. 동생은 그렇게 제게 사과까지 하면서 마음을 완전히 열어줬지만 부모님에 대한 마음은 쉽게 열어주지 않더라고요. 제가 중간에서 계속 부모님의 상황을 설명하고 또 동생과 엄마를 만나게 하려고도 하고 그렇게 자꾸 상황을 만들고 그랬어요. 그러던 중에 동생이 또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부모님과 제가 지극정성으로 동생을 보살폈거든요. 동생이 병원에 있는 동안 조카는 부모님 집에서 돌봐주셨죠. 그리고 동생이 퇴원하던 날 제가 동생을 데리러 가서 그랬어요. 네 아들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 엄마 아빠가 돌봐주고 계셔. 너 병원에 있는 동안 줄곧 그렇게 해주셨거든. 그러니까 너도 일단 우리 집으로 가서 네 아들 먼저 보는 게 좋지 않겠니? 내 아들이 무슨 인질이야? 내 아들 잡아놓고 나 불러드리겠다는 생각이었나 본데 더 싫어. 난 들어가서 내 아들만 데리고 바로 나올 거야. 알았어, 그래. 네 마음대로 해. 일단은 부모님 댁으로 가는 거다. 그렇게 간신히 동생 데리고 부모님 댁으로 갔어요. 부모님은 외손주 봐주시면서 어느새 방까지 하나 만들어 두셨고 더불어 동생이 지낼 방도 따로 다 만들어 두셨더라고요. 그 반지하 방에 돌아가지 말고 여기서 같이 살면 안 되겠니? 봐라, 애가 저렇게 좋아하잖아. 그 집 햇살이 잘 안 드는 게 제일 마음에 걸려서 그래. 엄마가 그러시는 걸 동생은 계속 못마땅한 표정으로 듣는 둥 마는 둥 했지만 조카가 너무 좋아하니 결국 동생도 못 이기는 척 부모님 집에서 지내기로 했답니다. 그렇게 매일 아침 저녁으로 부대끼며 살다 보니 부모님에게도 마음을 많이 열기 시작하더라고요. 부모님은 동생을 키워주신 양어머니도 만나고 싶다고 하셔서 같이 만나 뵙고 형편이 어렵게 되신 걸 진작 알았더라면 어떤 식으로든 도움을 드렸을 거라고, 딸 잘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지금이라도 그 은혜 갚고 싶다고 하며 동생 키워주신 동생 양어머니에게도 도움을 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리고 동생의 양아버지 기일에는 저희 가족 모두 함께 성묘를 갔고요. 그렇게 저희가 동생에 대한 마음을 많이 보여주니 동생도 결국 부모님을 이해하고 용서하게 됐고 지금은 부모님 댁에서 조카 키우며 잘 지내고 있답니다. 어둡고 비뚤어졌던 동생의 마음도 많이 치유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건강이 좋지 않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은 일 찾느라 요즘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는 중이죠.
저와 엄마도 동생이 하면 좋을 것 같은 일들을 여러 가지 권하고 있는데 동생은 저한테 베이킹이나 배울까 보다 하는 소리를 농담처럼 하더니 진짜 진심으로 그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너도 나처럼 일본에서 공부하면 어때? 나한테 배우는 것보다 전문적으로 배우는 게 좋잖아. 그래, 엄마가 같이 가서 손주도 봐주고 너 밥도 해먹이고 그렇게 돌봐줄게. 그렇게 해. 싫어요. 나는 몸도 그렇고 외국 나가서 살거나 그런 공부 같은 것 하고 싶은 마음 별로 없어. 그냥 언니한테 배우고 싶어. 왜? 언니가 나 가르쳐주기 싫어서 그러는 거야? 동생이 그렇게 자꾸 고집을 부리니 결국은 저도 어쩔 수 없이 동생 뜻을 따르기로 했고 그렇게 동생은 제 카페에 출근하며 제게 베이킹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나를 입양하셨던 부모님은 정말 끝까지 나만 키워주셨어. 그러니까 나는 집에서 외동으로 자랐던 거고 언니도 내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줄곧 외동으로 자랐잖아. 이제라도 알게 된 자매간에 이렇게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도 좋지 뭘 그래? 내 말이 맞지? 동생이 농담처럼 한 말이지만 저는 그 말이 너무나 진심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저도 동생과 너무나도 같은 마음이었으니까요. 부모님은 동생 때문에 오래 살던 집을 팔고 저희 동네로 이사도 오셨어요. 그리고 저도 제가 살던 집 세주고 부모님 댁에 들어가서 저희 4식구, 아니 조카까지 5식구가 함께 살고 있는데 제가 살아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한답니다. 힘든 시간도 있었고 조금 늦기도 했지만 지금부터라도 저희 가족 다 함께 살면서 서로 많이 위하고 아끼며 사랑 나누며 살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하고 싶었던 제 이야기, 저희 가족의 이야기는 이렇게 행복하고 아름답게 끝맺음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쌍둥이들이 많지만 일란성 쌍둥이는 흔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전 학년 통틀어 전교에 몇 명 있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그런 쌍둥이였다니, 게다가 그걸 30 훌쩍 넘어서야 알게 됐다니, 무슨 이상가족이 있는 시절도 아니고 제 또래 중에 이런 일을 겪는 사람이 저 말고 또 있기나 할까요? 저는 제가 겪었던 모든 일들이 다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더 일찍 알았더라면,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것보다도 지금이라도 이렇게 만나게 되어 참 행복하고 감사하다는 마음이 훨씬 더 커요. 제가 원래 성격이 좀 나른한 편이라서 사람들은 제가 매사에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알던데 사실 저는 긍정적인 사람이었다기보다는 그냥 무념무상 다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번 일을 겪으면서 진짜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게 뭔지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도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앞으로도 매일매일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시길 바랄게요.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정말 감사합니다.